전 방송을 다 통틀어서 이 얘기하는 사람 없어. 제가 최초입니다.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주네. 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흥미로운 오지만 라고 들어봤지. 안녕. 하이. 이게 눈이 붓지? 살이 쪄서 그런가? 눈이 막 붓네. 눈에도 살이 찌나? 뭐 살이 찌겠죠. 태풍 또 올라온다고. 안마돌 14호 태풍.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길고 뭐 우여곡절도 많고. 저 궁금한 거 CPI? 뭐 이제 공포를 다 잊었어 사람들이. 공포는 아니고 이번 그 미국 CPI에서 주목할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제 고착화라는 한글로 얘기하면은 인플레이션은 고착화되는 거예요. 고착화.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뭐 얼마가 나오고 그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막 이렇게 되고 여기에만 사람들은 집중하지 그 본래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지. 습관적으로. 이게 빨라 굉장히. 휘발성도 강하고 금방금방 잊어버리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인플레이션 요율은 얘기해요. 우리가 뭐 8월 미국 CPI가 뭐 8.3%라고 하지만 이제 그 연율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얼마가 올랐다. 그러면 지난해 8월에 예를 들어서 짜장면 한 그릇이 10,000원이었어. 물론 지금 10,000원은 아니지만 비싼 데는 10,000원도 하잖아. 그렇죠. 그지? 그 작년 8월에 10,000원이었는데 올해 8.3% 올랐다. 그럼 뭐 YOY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면 1,830원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달은 9월 달치가 나올 거고 이전엔 또 뭐 7월 달치가 발표됐을 거고 그러면 9월에는 CPI가 예를 들어서 또 뭐 8.8%다. 그러면 지난해 9월 달에 짜장면 값이 얼마였느냐? 그건 또 MPM으로 네, 월간 단위로. 근데 이게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쉽게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짜장면 값이 갑자기 뭐 8,000원에서 10,000원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서 8,000원이 되진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그냥 10,000원이라고 하는 이상의 그 짜장면 값으로 고정된다. 픽스드 된다. 이 개념이거든. 그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의도하는 바는 요율 자체를 떨어뜨리고 싶은 거야. 8% 지난해 대비.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8월 CPI가 나온다 그래 가정하면은 올해에 대비해서 또 몇 %잖아. 근데 그게 또 막 꽝꽝 요율로도 오르진 않고 무한적으로 막 오르진 않단 말이지. 짜장면 값이 사람들이 이제 사 먹을 수 있는 가격이 있잖아. 10,000원도 비싸지. 물론 10,000원은 아니지만. 그러면 처음에는 가격이 오르면은 일단은 멈칫거려. 이걸 먹어야 되나?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애가 또 짜장면 먹자 그러면 먹어야지. 그러면 10,000원 주고 먹는단 말이야. 거기에 적응한다고. 이런 개념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고 그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짜장면의 10,000원 값을 보정하려는 게 돈값을 올려주는 게 금리 인상이잖아. 그러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소비라는 게 주춤거리고 이게 좀 우여곡절이 돼서 늘어져. 그러면 일단 자산 가격이 떨어져. 주가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조금 일시적으로는 뭐 짜장면 값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소비가 멈추니까 잠깐 그러면서 이 자산 거품이 거져지면은 어느 순간 가격을 형성한 저점에서 이 10,000원이라고 하는 걸로 회귀한다고. 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뭐 이런 걸로 사람들은 다시 이제 고착화되기 때문에 회귀를 빨리 해요. 이렇게 요점은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지다가 나중에 다시 오른다. 그 시점이 어느인지는 나도 모르지만 미국 일단 금리 인상을 좀 멈춰야 돼. 그때까지는 그냥 잘 참고 기다려서 생존해 있으면은 싸게 기회를 사서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기회가 온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가지세요. 네. 10년 사이클이 또 오는 거죠. 아니, 사이클이 항상 도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첫 번째 질문은 환율. 뭐 어디까지 오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우리가 환율을 많이 떠들어 놔가지고. 근데 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방향성은 바뀌지 않아요. 환율은 당분간 좀 오르는 게 방향성은 바뀌지 않지만 속도만 좀 조절을 하는 정책이 나오지. 뭐 일본의 정부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속도만.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ELS 롱감마 전략이라 그래서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주식은 좀 그렇게 해야 당분간은 그 주가가 뭐 CPI 충격 막 이래가지고 큰 거릴 때는 사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좀 또 팔면 됩니다. 그렇게 샀다 팔았다를 하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잘 버티면 된다. 형이상학적인 얘기지. 그렇죠. 뭐 깔 때 사서 뭐 비싸게 팔면 된다. 뭐 관념적인 얘기지. 그거 못 하나? 뭐 이런. 좀 환율이 1,400원이 목전인데 사실상 1,400원을 가면은 주가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2,000포인트에 가 있어야 돼. 2,000을 깨거나.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통상인데 지금 그렇게 안 내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 본방에다 아까 클로징에 이제 얘기했지만 전 방송을 다 통틀어서 이 얘기하는 사람 없어. 제가 최초입니다.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주네. 못 들었는데 뭐라 그랬어요? 네. 확률은 오르지만 CDS 프리미엄이라고 들어봤지.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보험료. 이 크레딧 디폴트 스왑 프리미엄이 안 올라요. CDS가 안 올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일본의 엔화가 145엔 막 간다고 지난번에 한번 그랬는데 일반적인 그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이라면 부도 나는 수준인데 국가 부도 IMF 막 이러는데 일본이 안 망하는 이유도 CDS 프리미엄이 안 올라. 20bp 일본은 우리나라는 지금 32bp 7월 달에 55bp 50bp가 좀 넘었었던 적이 있거든. 그거보다 오히려 CDS 프리미엄은 내려왔어. 환율은 오르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뉴욕 주식시장이 뭐 매일매일 나와서 뭐 올랐다 떨어졌다 뭐 1000포인트 1200포인트 하락해서 뭐 됐구나 이게 아니라 조금 더 물론 그걸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면적인 걸로 겁먹을 상황은 아니다. 다음 주에 제가 휴가 갑니다. 다음 주에는 39분 증권방송 한 주 쉽니다. 내가 휴가 가면 주가 올라. 떤 것 같아. 모르겠네. 그랬던 것 같아. 합류하는 거 아니야? 휴가 가는 아니야. 거를?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이제 FOMC라는 거 이미 다 알잖아. 세상이 다 아는 미국의 FOMC가 있다고. 금리 결정을 뭐 지금 75bp냐 100bp냐 얘기하는데 100bp는 아니고 75bp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기준금리가 있고 인플레이션 있잖아. 요율 자체, 요율, 백분율로. 기준금리는 지금 미국도 2.5%, 우리나라도 2.5%. 근데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는 5%지만 미국은 지금 8%라고. 소비자 물가가. 그러면 2.5와 8%의 괴리가 너무 넓지.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서 만나야 돼. 그 레벨을 지금 찾는 거야. 미국도 고민하는 거고, 뭐 전 세계가 다 그거 고민하는데, 대충 보니까 4%를 얘기해. 기준금리 4% 정도면은 이 인플레이션도 내려올 거야. 그래서 어느 중간에 만나면은 그 정도면 멈추지 않겠어? 라고 지금 기대를 하지. 그래서 4%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 2.5에서 4% 가려면은 올해 FOMC가 이제 9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을 텐데 9월에 75bp, 그 다음에 50bp, 그 다음에 한 50bp 이렇게 하면은 얼마? 1.75냐? 제가 산수를 이렇게 해버리면 하여튼 대충 4.4에서 4.25% 나오잖아.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좀 기다려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면은 시장은 주식시장은 가격을 반영해 프라이싱 한다고 채권 시장도 그렇고 외환 시장도 그렇고 다 프라이싱을 해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제 위험 요소를 걷어냈다라고 주식이 다시 또 뭔가를 찾는다고. 만약에 대충 그렇게 관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서울 수도 얘기했나? 어렵긴 해요. 어려워요?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인데 고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 뇌가 멈추잖아. 누가 전해주는 얘기를 그냥 그 진실인 걸로 받아들여서 자꾸 사람 우왕좌왕하니까 약간 고민을 해보면은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건데. 그리고 또 결론은 환율은 1,600원 정도까지 가더라도 괜찮아. 괜찮다는 게 주가가 막 좋아 이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폭락 뭐 그렇지. 1,600 가고 뭐 이런 건 아니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또 예시는 아니기 때문에 한 1,600원 정도의 환율은 왜 그러냐면은 2008년도 서프라임 금융위기 때 환율이 1,600원을 갔어요. 그 전에 돌아가면은 1997년, 98년도에 IMF가 있었고 환율이 2,000원을 갔었고
그러면은 서프라임 때 1,600원 가도 국가가 망하진 않았단 말이야. 부도가 나진 않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심플해. 이해가 되나?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그때랑? 그때는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급락은 할 수 있지만 어. 막 개빡 쳐가지고 나라가 막 IMF처럼 막 그래. 그러니까 한 2,000원 가야지 오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은 하여튼 1,600원까지는 막 이렇게 좀 쿵쾅쿵쾅 거릴 수 있어도 기회들이 있어요. 뭔 소리야, 그지? 뷰가 바뀐 거야. 아니야, 이런 뷰- 거야. 나는 뭐. 얘기했잖아. 뷰는 바뀌지 않았어. 환율이 올라가는 뷰는 바뀌지 않았어. 없는데 너무 쫄. 근데 내가 맨날 뭐 환율이 뭐 지난 우리 몇 주 전에 얘기했듯이 겁을 너무 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부동산 시장을 건드리면 그 한국판 서브프라임이 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약간 뷰가 바뀐 아니야, 것 같아. 바뀐 건 아니고 부동산 이제 버티는 거야.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버텨. 그 마곡에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팔 거야? 아니 나는 뭐 버틸만 그 대출을 막 무리하게 연결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래. 나는 서브프라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버틴다고. 사람들이 어. 어떻게든지 버텨요. 빚을 그리고 그 정부가 또 그 금리 치솟는 것도 약간 버퍼를 주고 뭐 이런 거 금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뭐, 버틴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티. 이자 부담 경감 정책이 그럼 나오잖아요. 이자에 대해서 어딘가를 전이시키겠지. 예를 들어서 집을 가지고 있고 세를 났으면 세입자한테 세를 더 받으려고 한다든지 뭐 나름의 버티는 게 있습니다. 아니 뭐 그래 뭐 어렵게 길게 가면 뭐 쓸데없는 거고. 나 다음 주에 나 휴가 가니까. 한 2주 빠져가더니 오늘 좀 오늘 대충 하고 왔던데. 오늘 약간 아이고 지금 열심히 하니까 2만 넘어가잖아요. 또 아닙니다. 아까 이제 눈이 자꾸 붓는다고 체력적인 게 있어서 집안에 계신 집에 있는 그분이 자꾸 원하시니까 따라가줘야 됩니다. 네. 걱정입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긴 하는데 뭐 동남아 갑니다. 동남아. 필리핀 가요. 필리핀. 도망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필리핀 갑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달러 쓰고 온다고? 그래서 패소. 근데 있잖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달러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원화로 거기다 넣으면은 달러로 자연적으로 환전을 해서 달러로 계속 쟁여놔요. 그러면 나는 달러가 필요할 때 출금할 수 있거든. 환전 해놓은 거네 그러면. 그렇지. 많지는 않아. 얼마 안 돼. 뭐 얼마 안 되는 걸로 이제 출금하는 거니까 내가 넣었던 금의 환율에 난한 1,100원대 후반부터 이렇게 쭈그리는데 조금씩 넣었으니까 얼마 안 돼요. 기업은 오늘 떠버렸어. 금방 해버려가지고 두산 했어요. 두산 해버려가지고 이미 떠서 10%가 넘게 떠서 왜 떠냐면은 두산이 내용은 그거예요. 지주사인데 지주사 할인율이 너무 과도하다. 보통 지주사는 할인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를 그대로 투영 안 하고 막 깎아내는데 우리나라는 할인이라는 걸 되게 심하게 해. 예전에는 뭐 좋아. 알싸하게 반 정도만 치자 이랬는데도 지금은 80% 할인이 돼 있어. 두산이. 그러니까 NAV라고 하는 Net Asset Valuation. 그러니까 순자산 가치. 요게 지금 한 5조 후반대, 6조 원까지도 되는데 그것도 깎아서 그러니까 5조 원이라 쳐.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1조 2천억. 오늘 좀 올랐으니까 뭐 1조 몇 조는 되겠지. 근데 이 두산의 재밌는 부분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30%, 밥캣, 두산 밥캣이 50%, 퓨얼세리오 30%, 뭐 광고회사인 오리콤이 한 60%, 두산 테스나도 한 30%, 그리고 이제 100%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데가 이제 두산 로지스틱스, 두산 로보틱스, 두산 모빌리티 되게 많지. 여기서 제일 주목되는 거는 이제 에너빌리티는 다 알아 사람들이. 원전이라는 거. 마켓은 건설 중장비이지. 그러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은 사실 좀 그렇지만 뭐 네옴시티라는 거 사우디아라비아에 한 꿈의 도시 있잖아. 그렇죠. 가보지도 못한 네옴시티 뭐 이런 것도 한미 글로벌이 그냥 뭐 그렇지. 사실 엄청 한미글로벌, 유신 커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이 이제 도시 설계, 뭐 감리 이런데 회사들이 먼저 주가가 뛰었지만 뭐 두산 마켓도 분명히 두산의 영향이 있고 그거보다는 로보틱스 발음이 안 되네. 두산 로보틱스가 비상장인데 국내 협동 로봇 시장 1위입니다. 글로벌 탑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알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연산 캐파가 1,000대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매출이 90억인데 두산 로보틱스는 연산 캐파가 10,000대야. 10배야 10배. 거기에 매출이 370억이란 말이야.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이 5천억대야. 그러면은 매출로 4배인데 두산 로보틱스에 그러면은 만약에 상장을 한다면 IPO를 한다면 밸류에이션을 얼마로 쳐줄 거냐? 2조 원 쳐줄 수도 있잖아. 단순히 산수로 4배니까. 그럼 2조 원의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그거 하나만 넣어도 그러니까 로봇 테마라는 거에도 분명히 엮일 수 있거든. 아까 우리 뭐 이영수 대표도 로봇 고용을 했잖아.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하려고 들지 않고 기업은 일손이 필요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협동 로봇으로 산업화, 자동화를 계속 추가하지. 뭐 미국이 제일 먼저고 우리나라는 지금 마켓도 엄청 커지는데 잘 안 하잖아. 하여튼 로봇 테마의 진퉁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고 그다음에 그 모회사인 두산이다. 이 얘기를 했거든. 주가가 반응을 해버렸네. 그럼 뭐 의미가 없잖아. 하여튼 그래요. 알고는 계시고 우리 그래 또 뭐 하나 시스템은 실패했지. 아직 주가 실패라고 하진 뭐하고 당장 안 움직였지만 방산이 좀 그지 같아져 버려가지고 지금 카이 때문에 사장 부사장 임원 7명인가를 다 날렸어. 김영준 부사장이 30년을 거기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는 분인데 그냥 한순간에 나와라 그래갖고 이 뭐야? 뭐 저기겠다는 거야. 통산이라는 회사가 방산도 있잖아. 총알, 탄알도 그쵸. 만들고 포탄도 만들고 그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민수하고 방산이 섞여 있는 기업들이 많아. 카이도 그래. 대부분 그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민수와 방산이 섞여 있으면은 애매하니까 이걸 자꾸 쪼개려는 분위기인 것 같고 통산이 먼저 쏘아 올린 것 같고 카이도 결국에는 분할을 시도하지 않을까. 분할 시도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쫙쫙쫙쫙 찢어가지고 이제 수입은행에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기겠죠. 누가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한화 쪽이라고 조금 많이 생각을 했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이 뭡니까? 높죠. 뭐 LIG 넥스원도 군침을 흘리고 아까 두산 얘기했는데 두산은 참 박용만 전 회장이 본인은 굉장히 고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고사라는 게 뭐냐면 거절이지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에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하마평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지만 하마평에 올랐었어. 산업계의 분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 두산은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이 있고 원전은 지금 막 하잖아. 오링처럼. 왜 뭐 이런 이슈로 두산이 지금 까일 이유가 없단 말이지. 거기 이제 한화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주 한화는 잘 모르겠고 지주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시스템은 관심권은 계속 있는데 카이 일 때문에 좀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방사는 조금 다시 뒤로 좀 밀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얘기가 또 하나 나왔는데 이제 랩지노믹스도 떠들었어요. 근데 랩지노믹스는 아직도 싸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밸류에이션이 싼 게 아니라 공시 찾아보면은 루하 PE라는 사모펀드가 경영권을 양수했어. 대주 지분 뭐 900억이 하고 토탈 1,000억 정도 들어가는데 랩지노믹스 현금이 1,500억이 있거든. 형성 자산을 하면 더 되겠지만 1,500억의 현금이 있고 루아 P가 1,000억을 덧해요. 그럼 토탈 2,500억이지. 현금 2,500억이 있다고. 시가총액 2,000억이야. 현금 2,500억 있는데.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이 랩지노믹스는 이미 포트폴리오 레퍼런스가 검증을 받은 체외 진단 업체야. 대표적으로 코비드-19 코로나 검사 진단 키트로. 이제 동남아 쪽이나 뭐 폴란드나 이런 데 수출 많이 했었는데 검증이 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있단 말이지. 근데 국내에선 사업하기가 거지 같은 거야. 불편한 거야. 잘 안 돼. 뭐 알잖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미국으로 갑니다. 싸들고 미국으로 가. 기술을 다 싸들고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클리아 랩이라는 걸 인수해. 클리아 랩이 뭐냐면은 미국은 이 체외 진단 검사에 대한 그 허가를 내주는 수탁기관, 검사기관. 그게 이제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 개인 회사들이. 그 검사기관을 그 클리아 랩을 사서 그러면은 이제 미국으로 쫙 판매 뿌릴 수 있거든. 그거 하려고 루하피의 대표가 당신도 아는 사람이지. 네, 이종훈 대표라고 있어요. 바이오 선수입니다. 작전하는 선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은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중앙대학교 약대 출신이야. 약사 면허가 있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그렇죠. 애널리스트. 미래에셋증권, 바이오 대신증권, 담당.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했고, 그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라고 지금 상장되어 있는 VC가 있어요. 거기서 바이오 뭐 쫙 다 레코드 심사역으로 정배했던 탑이란 말이야. 내가 아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시장에서는 거의 탑권입니다. 이종훈 대표. 이종훈 대표가 직접 컨트롤링을 해. 로아피가 나서서 랩지노믹스를. 근데 이 사모펀드가 들어간 가격이 11,000원이야. 지금 주가가 6,000원이야? 6,500원인가? 리픽싱 해야 되겠다. 아니야. 판 깨진 않아. 그냥 11,000원에 들어갔는데 11월에 딜던이래. 주가 뭘 어떻게 되겠지? 미국 간대. 또 미국이 바이든도 법령을 내놨잖아. 미국 내에서 생산해. 바이오든 전기차든 2차 전지든. 그래 우리나라가 LNF 안 간다고 지금 튕겼다가 왜 튕겼는지 모르겠네. 왜 튕겼대? 우리 정부에서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왜? 한번 튕겨보는 거야? 한번 튕겨본 거지. 뭐, 너무 이렇게 형이 자꾸 내주기만 하고 뒤통수만 건다니까 봤나 보지 뭐. 난 모르겠다. 나는 랩지노믹스 또 계속 다음 주에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얘기가 좀 있는데 요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공개가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대요. 뭐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렇죠. 개념이죠. 폐배터리에 이어서 이제 또 폐플라스틱. 예. 시장 선수들이 하는 얘기가 최근에 마켓 주식시장의 색채가 약간 내러티브한 주제다. 뭔 소리야? 내러티브라는 게 이제 어원적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왜 나레이션이라는 얘기 하잖아. 쭉 늘어놓는다. 쫙 푸는 거지. 썰레발이 푼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이영수 대표한테 귓속말로 너만 알아. 그러면은 또 이영수 대표가 집사람한테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알아가 이제 100명 되는 건데 이게 아다르고 말이 하나씩 한 자씩 붙잖아. 그러면 스토리들이 형성되는 거야. 그게 이제 폐배터리 산업이잖아. 그렇죠. 배터리도 안 나왔는데 폐배터리를 지금 벌써 시가총액을 2조, 3조씩 주고 막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중 심리가 때려 몰려 다니는 거지. 로봇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리얼리티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 그렇죠. 해야 되는 건 당명성이고 명분성이고 사실은 원전도 그렇지. 이렇게 나가면 너무 정말 우리나라 시장 쏠림은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여튼 진실은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계속 뭐 됐습니다. 이게 뭐 어쩌라고 의미가 없잖아. 근데 이제 아니야. 좋은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 아까 얘기했잖아. 환율이 치솟아도 CDS 프리미엄이 내려가. 물론 이 CDS 프리미엄이 정확한 리스크를 지금 반영하지는 못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그리고 또 일반 분들은 그 시세를 보기도 어려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아니요, 데일리로 나와요. 근데 OTC 마켓이라고 해서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막 이렇게 우리 시세처럼 환율처럼 환율도 사실은 딜레이 시세들을 거의 보실 거야.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보려면 돈 내고 봐야 돼. 모든 시세는 다 유료입니다. 거의 국제적인 시세는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공짜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주식 시세는 뭐 HTS만 켜면 다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 리포트들도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너무 공짜에 익숙해져 있지만 대부분은 다 유료다. 하여튼 CDS 프리미엄도 유료 시세이기 때문에 데일리로 나오는데 이게 계속 모니터링 해보니까 안 올라.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빡 치지 않고 좀 버티는 거고. 미국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무게는 좀 무겁지만 그래도 또 사람이 공포와 탐욕은 동전의 양면. 공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걸 뒤집으면 탐욕이란 말이야. 탐욕이 뭐야? 뭐 없을까? 그지? 주가가 막 하루에 막 60포인트 떨어지면 환율 막 1,400원에 막 또 취임하면 또 안 좋다고 맨날 얘기하고 부동산이 그럼 뭐 주식 하겠니? 한 소리 들었네. 아니야. 이거 또 아니야. 갑자기 뭐가 아니야. 그러다가 다음날 딱 이러는데 좀 뭐가 올랐으면 야 그래도 내 주식은 오를 거야. 뭐라도 있겠지. 뭐 이렇게 찾아다야죠. 그런 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네,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계좌 개설을 하시고 잔금 100만 원이 유지가 될 경우에는 무료 문자 서비스를 드려요. 어디서? 텔레그램의 가치투자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네, 스톡헌터의 전화번호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글로 물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텔레그램에 우리 주식 돋보기도. 주식 돋보기는 계속 한 명도 안 들어오시던데 왜 그러지? 형, 들어오는 오죠. 악플 중에 재밌는 악플 봤는데 네, 앞으로 또 난 앞으로 한번. 형이 친중이라서 유한다 중국계 중국에서 무친놈이라고 자꾸 미국을 까고 자꾸 친중이라서 유한다를 저는 항상 중립입니다. 중립. 이기는 편이 우리 편. 우리 경제는 우자환소리예요. 경제는 항상 중립으로. 왜 모든 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나봐. 그러지 마세요. 네. 모든 사안을 다 정치적으로.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뭐 이 정도 하고 까먹을까봐 빨리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기서 막 떠들어서 또 이영수 대표 불러다 놓고 뭐 꼬다는 보리자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 잘하고 있잖아. 그렇지. 또 이영수 대표가 중간에 이제 물어봐주고 하고 해야 되니까. 댓글 자. 보는 것 같은데. 봐봐.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 이게 나왔지 뭐. 네, 200억 자사주 소각 매입 나왔고, 소각. 네. 이게 불과 2년 전에 516억 소각했었거든요. 아. 저 2020년 초에. 다 태워버리려나? 정말 열심히 소각하네. 자사주를 소각하면은 네. 일단은 EPS가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뭐 주당 순이익도 영향을 받고 ROE라고 하는 자기 자본이익률도 확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주 가치의 재고 이렇게 되지. 그리고 유통 주식이 좀 주로 자사주는 뭐 이제 유통 주식은 아니지만 중요한 게 캐시플로우에 자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예전에 대표적으로 했던 거거든. 자사주 매입만으로는 매입했다가 나중에 또 팔아요. 그렇죠. 주가 올라가면은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의미 있나? 없지. 네. 태워버리는 거지. 대부분 그런 짓 하는데 이번에 네 번째예요. 자사주 소각하는 경우가 이제 한미반도체가 그만큼 이제 그 주주 가치 재고에 많은 신경 쓰고 있고 이거는 이제 또 2세 경영자의 오너의 또 철학과 또 관련된 거고 결국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결국 이제 수급은 외국인 수급이 중요한데 이제 그런 쪽 특히나 액티브 펀드 쪽에 뭔가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롱머니 쪽에 이제 장기 투자자들 네, 장기 투자 쪽으로 이제 뭔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아니면 추측이지만 추측이 레피셜. 뭐 이게 뭐 확인된 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어제 웨이퍼소 공개도 했고 약간 이제 뭔가 무르익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뭐 이제 워낙 또 뭐 바닥권이니까 네. 뭐 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다, 좋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뭐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 쪽 하는 회사도 아니고 사실 네. 95%가 시스템 반도체 향이고 특히나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향이 많아요. 파운드리. 네, 파운드리 향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후공정이죠. 이제 그런 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뭐 삼성 하이닉스가 빠진다고 얘가 밀릴 이유는 없는 거죠. 그냥 한국 시장에 있다라는 이유 말고는 오히려 뭐 대만 TSMC나 AS가 뭐 주가 폭락했으면 빠졌다 그러면 이해는 하지만 그렇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얘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같이 빠졌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우리처럼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지. 네. 그 홍보 영상인데 웨이퍼 마이크로 소우. 이 용어들이 참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르는 건데 기존에는 패키지 그러니까 PCB 자르는 거에서 이제는 반도체 그 민감한 웨이퍼를 자른다라는 건 그만큼 기술이 엄청 레벨업 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도 영상을 보진 못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한미반도체의 마이크로 소우 뭐라고 찾아야 되니? 그냥 그 유튜브 채널에서 한미반도체 치면 공식 채널이 있고 거기에 홍보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참조하면 그 장비 그냥 실제로 보여주더라고요. 보통 장비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하거든. 개념도 정도나 하는데 자신 있나 봐요. 1분짜리요? 네. 짧네. 우리 주식 돋보기에 올렸던데 형이 올린 거 아니야? 제가 올린 겁니다. 네. 올려놓고 안 봤어? 올려놓고 안 봤어? 못 봤어. 제가 눈이 자꾸 붓는다고 지금 뚱뚱해져가지고 큰일 났어. 살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회사들 좀 뭐 업황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볼만하다라는 거고 오늘 이제 그 생방했던 고영. 고영도 이제 너 참 묵직으리하게 묵직. 미는 것만 계속 미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바닥권이니까 이제 그동안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대충 이제 바닥 자본 같으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 나갈 때 이야기하다가 빠지고 나면 이제 말 안 하고 이러면 이제 그렇잖아. 그것도 뭐 회사들이 뭐 이상하게 뭐 실적이 망가지거나 뭐 배임 횡령해서 뭐 작살난 것도 아니고 멀쩡한 회사들이 그냥 금리 오르니까 밀렸다가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제 이해를 하는데 실적은 탄탄하니까 2분기 실적은 기스났다며 좀. 고용은 그렇죠. 그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환율의 이제 긍정적인 효과에 뭐 그 경제학 원서에 나오지만 제이커브 효과가 있죠.
모양 영문자로 J인데 처음에 나이키. 환율이 올라갔지. 나이키 비슷하네. 아 그러네 나이키. 자, 환율이 초반에 올라가면은 이제 이렇게 그 경제 상황이 위축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뭔가가 내려가고 나중에 이게 쭉 올라가는 효과는 이제 환율 상승의 효과는 이제 이런 수출 기업들 고영처럼 검사 장비를 해외에다가 파는데 물론 수출량이 줄지는 않아야겠지 많이. 그렇죠. 일부는 좀 줄 수는 있지만 왜 한때 현대차가 그런 거 있지. 미국의 차량을 잘 그래도 팔아.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서 그 미국 내에 생산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안 준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현대차가 쿵거렸거든 주가가. 근데 사실 뭐 그거를 상쇄할 만한 효과가 이제 환율 상승. 환율로 그죠? 그래, 커버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회복했지. 똑같은 거지. 고용도 뭐.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3분기의 이제 실적이나 하반기 실적은 2분기에 조금 뭔가 기스났던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맞냐?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그 원재료 외부 조달 비중도 보면 좋긴 한데 뭐 이런까지 봐야 되냐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굳이 뭐 분석하시는 분들은 외부 조달률 보면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머티리얼 외부 조달률이 5%가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얘들 깎아서 쓰잖아. 우리 중공업 회사 중 해가지고. 예, 알루미늄까지 다 깎았어요. 뭐 나사 하나까지 다 깎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원재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알루미늄 가격 상승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판가는 이만큼 환율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워낙 내재화율이 높고 이러기 때문에 예, 머티리얼 코스트가 낮고 이제 오케이. 그게 솔루션이 이제 붙어서 프라이스를 형성하는 회사들은 뇌수술 로봇 뭐 예. 그렇죠. 뇌수술 로봇도 이제 다빈치 로봇이 거의 세계 독점하고 있는 건데 그런 그나마 진짜 원천 기술 가지고 이렇게 상용화하는 회사는 굉장히 국내에서 드물고 KFDA 승인은 2016년 받았고 이제 FDA 승인까지 나오면 한번 정말 대가 때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예상보다 조금 늦어지긴 하는데 진짜 뭐 원천 기술 때문에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찾아올 정도니까 예, 검증됐다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뭐 처음부터 우리가 뇌수술 로봇 할래 이런 게 아니라 하버드에서 찾아온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런 것만 봐도 원천 기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 있으면 이거 응용 회사 만들기는 쉽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 회사들은 원천 기술이 없고 그냥 응용 기술밖에 없어요. 원천 기술을 해외 거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원천 기술에 가까운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뭐 고영이나 뭐 한미 반도체나 이런 회사들 아닐까 저는 보고 있어요. 애플 서플라이 체인 봐야 돼요. 지금 아이폰 14 판매량이 보면 아이폰 14가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그래? 그게 가격을 동결했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프로 쪽 비중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일반 모델이 더 많이 팔리고 프로가 이제 프리미엄이었는데 이번에는 프로하고 프로 맥스 모델 판매 비중이 60% 이상 갈 거예요. 근데 나도 지금 뭐 폰을 이렇게 쓰지만 곰돌이는 집사람이 이런 걸 달아나갖고 내 나이 지금 50이 넘어. 감사합니다 하고 들고 다녀야지 뭘. 들고 다녀요. 이게 맥스 13 맥스 프로인데 그렇죠. 좀 커. 내 손에는 좀 크더라고. 이게 그립감이 무겁고 좀 작은 거를 잡았더니 좋던데. 근데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뭐 이걸 또 내가 뭐 굳이 우리 강아지가 여기 좀 뜯어놨지만 내가 이걸 바꿀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근데 충성도가 높은 그렇죠. 유저들이 있다고 하고 일정 층을 맨징한다고 하는데 다 잘 모르겠다.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성능이 달라요. 아, 그래? 일반 모델하고 프로맥스 모델하고 지금 형은 이제 당연히 프로맥스 모델 쓰다가 그 만약에 일반 모델 다시 주면 못 쓸 걸. 막 속도 느리고 이런. 야 나이 먹으니까 이제 통화만 되면 돼 사실은. 이게 효도폰 써야 되는데. 그래도 사람은 다운그레이드 하긴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좋은 거 쓰다가. 자 그래서 그러면 관련 밸류 체인에 뭐 LG 이노텍. 이노텍. 이노텍은 내가 솔직히 포르쉐로 나본다. 포르쉐. 포르쉐 지금 IPO 미안해 말 끊었어 또. 아니요. 포르쉐 IPO를 지금 한다고 하잖아. 근데 폭스바겐은 이미 IPO가 돼 있어. 거기도 이제 중복 상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된다고 하니 뭐 120조 이렇게 가치를 부르던데 포르쉐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돈을 가지고 전기차 플랫폼으로 이제 미래로 그렇게 가야 되잖아. 내연기관차는 언젠간 종식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타이칸 모델에 지금 플래그십은 타이칸이잖아. 타이칸 인터페이스에 다 센터페이시아에 디스플레이가 크잖아. LG 디스플레이. 그래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로. 전자를 통해서. 그래. 그럼 이노텍도 연관성 있을 거라고. 그렇죠. 카메라 쪽 다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사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끊었지?
포르쉐 LG 몰라, 나도. 노텍을 애플 애플 쇠 전장 얘기해서 전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 이노텍, BH, 뭐 우주 일렉트로닉스 이런 회사들이 좋죠. 네. 아. 한미 반도체도 결국 엔드 유저 쪽 보면 비중 굉장히 높고 네. 근데 시장은 그런 걸 지금 인정을 잘 안 해주지. 안 해주죠. 네. 안타깝지. 대놓고 알리기도 그렇고 아야. 그냥 뭐 북미 A사로 그러면 알았어. 삼성전자 뭐 기사 나왔구나. 2050년 탄소 중립 알리백 가입 공식 선언. 환경 경영에 7조 원 투입 나와서 아리백은 뭐 재생에너지 모든 가전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이건 좀 큰 거 아니야? 가전 진짜 플라스틱 엄청 많이 쓰는데 그거를 폐플라스틱을 한다 그러면 고물상 업체들 논하겠는데. 삼성전자가 일단은 밝혔기 때문에 시장 파급 영향력은 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고물상에서 플라스틱 수거할 때 되게 툴툴거리잖아. 뭐 이런 캔 같은 이런 것만 이제 좋아하는데 이제 그렇죠. 이제 플라스틱도 돈 들겠다 그러면 관련 업체가 뭐 있어요? 그러면? 뭐 한창이라는 작은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한창. 세림 BNG 세림 BNG. 네. 그런 애들이 폐플라스틱 가공하는 거구나.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뭐 네. 두산이 제일 탑인 것 같네. 두산 1조 1,000억짜리 12%, 13%. 두산의 시대가 오는구나. 진짜 두산 망하는데 쇼 치던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다음 주에 죄송합니다. 뭐 여름휴가를 못 갔다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제 휴가를 좀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본 방송하고 39금 유튜브 증권 방송도 저희가 한 주를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거의 없을걸요? 신적은 없어. 그죠? 2주치를 찍은 적은 있지만 네. 뭐 2주치 찍어가지고 분량 늘리기 하기도 그렇고 뭐 요즘에는 뭐 시선이 워낙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다고 뭐 강의 뭐 해달라고 그것도 좀 그렇고.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자리 비우더라도 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뭐 광고 같지만 좀 뭐 같이 연계성, 그러니까 기업 종목 그다음에 빠른 정보. 조금 그래도 공유할 수 있는 내용들 요거 이제 하니까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궁금증은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스톡헌터 치시면은 거기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그쪽으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 태풍 조심하시고 안녕. 안녕.